김봉진 의장이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었잖아요. 한국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창업자의 롤모델이 아닌가. 김범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릇이 크고, 삼국지의 뭐 손권 뭐 이 정도. 김범석 회장님 같은 경우는 공격성이군요. 네, 장비 같은 뭐 이런.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이분 뭐 딱히 제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덕 디캠프 프론트원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디캠프 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 관련해서는 가장 뿌리 깊은 지원 기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뭐 지금 몇 년 됐죠, 디캠프가? 지켜보면 10년 차죠. 원래 10주년 행사합니다. 그래서. 아, 올해 10주년이에요. 우리나라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도와준 그런 기관인데요. 거기에 이제 대표님으로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G마켓이 나스닥에까지 상장을 했었던 또 그 창업자시고요. 대표님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창업도 좀 해보시고 또 실패도 해보셨었죠. 저는 뭐 원래는 프로그래머로 시작했었는데 네. 벤처기업 붐이 있는 1999년에 벤처기업에 조인해서 CTO를 시작했어요. CTO. 그 다음에 CMO 마케팅하는, 네. 그 다음에 CSO 전략 담당하는 임원까지 쭉 담당하고. 근데 제가 CTO 할 때 만든 게 G마켓이었고 그게 나스닥 상장이 돼서 운 좋게 뭐 꽤 성공적인 엑시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업도 한 2번 더 해봤는데 사업은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롯데그룹에 조인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롯데벤처스의 총괄 임원으로 일하다가 만 1년 전에 디캠프의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성공과 실패를 둘 다 경험해 보셨고 또 워낙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보시고 지원을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그 방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질문부터 좀 세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G마켓을 창업하고 지금까지 오시면서 정말 많은 창업자들 주위에서 보셨을 텐데 그 성공하는 창업자들의 자질,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그 자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이 큰 사람들이다 생각해요. 이걸 좋게 말하면 꿈이 크거나 또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욕심, 이게 굉장히 크죠. 근데 그렇게 욕심만 많다고 하면 다 성공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데 망하지 않고 큰 욕심을 가지고 계속 성공할 수 있었던 분들은 공통점이 보통은 자기가 보면 자기의 치졸하면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네. 우리 사실 다 치졸하잖아요. 속에는 요만한 소인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치졸함을 그냥 정면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본인을요. 첫 번째가 자기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용기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지난 6, 7년 동안 많은 창업자를 봤지만 5년 전에 만났던 창업자를 지금 만나면 완전 딴 사람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네요.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고 어떻게 보면 만나보면 굉장히 노련해 보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느낌이 그냥 굉장히 커졌구나. 욕심이 뭐 거만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욕심을 나를 들여다보고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그럼요. 거군요. 그럼 지금 1세대 창업자부터 지금 거의 20년 동안의 창업자들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 대표님 입장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이 있으세요? 사실 사람은 보면 굉장히 여러 다면적인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동일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욕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저도 동일하게 그 사람의 일부분을 봤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창업자 중에 저는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의장이 굉장히 좀 남다른 분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요? 김봉진 의장이 사실은 처음에는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스펙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아니죠. 김봉진 의장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 같아요. 책도 많이 읽고 주변의 조언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고 처음에 이제 김봉진 회장이 사업 초기에 만났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하잖아요.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그걸 굉장히 잘 수용했다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릇이 점점점 커지고 근데 김봉진 회장이 존경스러운 건 성공한 다음에도 겸손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뛰어난 것 같고 성공한 이후에도 후배 창업자들을 위해서 계속 자기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계속 이렇게 지원하고 도와준다는 게 보면 한국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창업자의 롤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좀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보면은 좀 미국식 문화를 많이 가져온 회사들이
많은데 이 배달의 민족은 예전부터 들었던 게 되게 한국식 문화로 성장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네. 배달의 민족만의 그 성공 포인트가 있나요? 배달의 민족은 굉장히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고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룰 세팅을 한 거죠. 그래서 조직원들이 그 문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게 하고 그거를 직원 한 명 한 명이 다 각인하게끔 만드는 걸 굉장히 탁월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역시 김봉진 의장이나 배달의 민족의 그런 임원진들을 보면 그런 면에서 소통을 굉장히 잘하는 멤버들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원칙과 방향은 명확한데 조직 자체는 굉장히 자유분방함이 있잖아요. 네. 전쟁에서 보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적군이 나타났어 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쉽게 전달돼야 되는데 만약에 굉장히 권위적인 조직에서 보면 장군이 차를 마시고 있거나 아주 개빈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정보 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내가 좋은 아이디어나 회사의 문제를 발견했는데 CEO한테 편하게 툭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치 보는 거죠.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욕 먹는 거 아니야? 욕 먹으면 뭐 나중에 잘리거나 뭐 이런 위협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권위주의 시스템의 문제인데 대응의 효율이나 또는 대응의 속도가 소통이 좋은 조직이 훨씬 빠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고 경쟁에서. 많이 기사에서도 봤던 것 같아요. 김봉진 대표님께서 그 일반 직원들과도 뭐 메신저나 이런 것으로 되게 쉽게 소통하시고 뭐 직접 가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기도 하고. 그럼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생각해 보면 말단 직원이 자기 대표한테 메신저를 보낼 수 있겠어요? 보냈다가는 총무부장한테 잘리죠. 제가 초창기에 첫 직장일 때 대기업에 이제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사장님 간담회를 한다길래 거기서 한마디 했다가 총무부장한테 엄청 닦였죠. 어디 너가 여기서 말해줬냐?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감히 그 얘기를 하냐. 그래서 아니 얘기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그 회사에 복무연한이 끝난 다음에 그만뒀죠. 아니 그럼 이게 우리가 이 기사를 보거나 이럴 때는 되게 열린 대표구나, 대표가 직접 말단 직원이랑 소통을 하다니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게 대표만 열려 있으면 안 되고 조직 문화 자체가 중간이 다 열려 있어야 그거를 그럼요. 수용해 주는 거군요. 그럼요. 그것도 이제 CEO의 몫인데 사실은 중간에 그렇지 않은 리더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제거해줘야 돼. 그런 사람이 한 명, 두 명 들어오기 시작해서 내버려두면 조직의 문화가 완전히 권위적인 문화로 다시 탈바꿈하죠. 소통을 잘하는 리더는 어떻게 보면은 소통만이 아니라 인사도 굉장히 잘하는 리더다라고 보여야 그럼요. 되겠네요. 네, 김봉진 대표님 존경할 만한 창업가다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인물 혹시 있을까요? 원래 오늘 그 발표 보니까 한국의 최고의 부자가 이제 김범수 대표님이 김범수 또, 의장님. 의장님 네, 전 네. 의장님이 되셨죠? 예. 창업자님이 되셨어요?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자산을 가진 대학교 때 보면 저보다 한 학번 위 선배이시기도 하고 그래요? 학교 때도 많이 노셨다고 그러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뭐 회의 때 한 번 딱 뵌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씀을 그렇게 뭐 유창하게 하시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아주 할 말을 직설적으로 잘 하시는 뭐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한국의 이제 벤처기업 역사에서 네이버가 가장 큰 회사로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기 드물게 2번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크게 성공한.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된 분이라 연구에 몸직한 분인데 사실은 잘 안 드러나죠. 이분이 첫째는 좋은 장점들이 몇 개 있어요. 상대방의 얘기를 굉장히 깊이 경청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아주 진지하게 듣고 엄청 고민하고 고민해 정말 보통은 말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라고 하는데 수십 번을 생각해보고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시뮬레이션들을 머릿속에서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해보고 그런 다음에 나름 결론을 내리고 하면 그 결론을 내린 것들을 주요한 의사결정자들한테 충분히 납득시킬 정도로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면 확실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리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디테일에도 굉장히 강하죠. 디테일에도 강하고 그렇게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데도 굉장히 디테일에도 강하죠. 근데 욕심이 원체 크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M&A를 하고 욕심이 큰 게 이때는 장점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M&A로 영입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잘 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충분한 권한을 주고 믿으면 그 다음에 확 밀어주잖아요. 네 맘대로 해봐. 실제로는 세세하게 관여 안 하고 우리나라에 뭐 많은 굴지의 대기업,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있지만 회장들이 의외로 되게 꼼꼼해요. 마이크로 매니징 마이크로 매니저하고 뭐 마음에 안 드는 있으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럼 실제로는 CEO가 마음껏 일할 수 없거든요. 항상 회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눈치를 계속 봐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면 권한이면 깨진 거예요. CEO 입장에서 회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있어서
김범수 의장님은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군요. 설득이 필요 없는 거죠. 일단 내가 뭐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표야. 그러면 웬만하면 간섭 안 하는 거죠. 심지어는 M&A조차도 네가 원하면 네가 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알아서 하게 하고 믿고 맡겨주고 믿고 맡기는 상태가 어느 정도 신뢰가 깨지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근데 그게 실리콘밸리 아닙니까, 진짜? 김범수는 그게 굉장히 가장 실리콘밸리적으로 일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아닐 때는 확실하게 자르잖아요. 그리고 사소한 일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죠. 예를 들면 CEO의 뭐 여러 가지 뭐 루머나 또는 뭐 사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잖아요. 일만 잘하면 돼. 사실 좀 카카오가 많이 있었죠. 루머들이나 이런 것들이. 네. 네네.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창업가 또는 뭐 성장하는 기업의 CEO라는 건 전사에 가깝거든요. 전사가 사실은 거친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김범수 소장은 그런 면에서는 역시 욕심이 많고 그릇이 크다 보니까 그런 인재들을 잘 담는 거죠. 잘 담으니까 큰 기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좀 이게 비교가 되는 게 네이버 같은 데는 사실은 자회사 중에 그렇게 큰 기업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네이버는 보통 다 직접 하죠. 어떻게 보면 좀 마이크로한 거죠. 이 김범수 회장의 카카오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카카오가 어떻게 돼 있나요? 한국의 인재라는 인재들은 다 거리로 가잖아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카카오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더 크죠. 사람이 어디 몰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돈보다는. 카카오는 정말 신기했던 게 뭐 실리콘밸리 방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하나는 카카오가 엄청나게 가입자가 늘어날 때까지도 돈을 안 벌면서 버티셨잖아요. 저도 그때 그 IT 출입하는 기자였습니다만 항상 기사로 좀 카카오를 깠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대체 돈은 어디서 벌 거야? 돈 벌 수 있는 건가? 근데 그거를 그런 말들을 들어가면서 끝까지 버티셨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스케일업을 하셨던 게 되게 신기했고, 그 다음에 또 성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게 실리콘밸리처럼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써잖아요. 사다 써. 사람도 서비스도 회사도 그냥 사다 써. 이렇게 두 개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좀 역풍으로 오기도 해요. 그게 너무 다 기업들을 사다 써갖고 혼자 독점하는 거 아니냐. 또 요새는 좀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스타트업 발전한다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무도 인수를 안 해줘서 스타트업 해봤자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조금 얘기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그게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건 너무 비일비재한 일이라서 새삼스럽진 않아요. 기업인으로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뭐 숙명 같은 거죠. 숙명 같은 거고. 카카오의 그런 M&A 역사들을 보면, 카카오 인수당한 대표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김범수 회장이 작은 회사인데 직접 찾아와서 딜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분이 그런 면에서는 역시 통 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보면 우리 허세가 없는 거죠. 허세가. 아, 이게 필요해. 내가 이 큰 수십조 회사를 가진 대표라도 몇백억짜리 회사 가는데도 직접 가는 거죠. 가서 우리하고 같이 하자. 이러면 그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거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일궈낸 회사의 요직을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로 딱 앉혀놓는다는 게 마이크로 매니징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릇이 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 대표적인 창업가들이셨죠. 배달의 민족, 그 다음에 카카오 두 군데를 알아봤는데, 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데가 엄청 핫한 곳이죠. 쿠팡 같은 경우에 김범석 의장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분도 굉장히 한번 듣고 넘어갈 만한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마켓 창업자이기도 하고 쿠팡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때 보니까 어디 한 5, 6년 전에 기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쿠팡이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시장을 다 잡아먹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약간 G마켓이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예.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바보 같은 소리냐. 5천원씩 적자가 나는데 그러길래 야, 그 적자 나는 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다. 그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다들 5천원씩 적자 나면 2, 3년이면 돈 없는데 어떻게 쿠팡이 안 망하고 있겠냐. 당연히 망한다라는 게 대다수의 분들의 의견이었는데 혼자 그거 기고했다가 욕 엄청 먹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지나고 나니까 제가 예측이 맞았던 것 맞으셨죠. 같아요. 쿠팡을 이해하고 또는 김범석 의장을 이해하려면 손정희 회장이 사실은 일대 주주잖아요. 네. 쿠팡에. 이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김범석 의장하고 손정희 회장은 좀 저는 비슷한 부류의 인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둘이 좀 잘 통했다. 잘 통하죠. 내가 볼 때는 자기하고 비슷하니까 투자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나쁘게 얘기하면 허세가 넘치는 분들이죠. 이 허세가 넘치고 이분들도 진짜 욕심이 정말 과한, 욕심으로 넘쳐나는 사람들이고 자기 꿈을 향해서 이제 굉장히 저돌적인 인간.
의장이라고 보면 되죠. 이 김범석 의장은 딱 하나로 보면 자기의 목표를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죽기 살기로 가는 스타일이죠. 나는 저 꿈을 이룰 거야 라고 하면 정말 저돌적으로 가는. 근데 정말로 그럴 만한 이해가 되는 게 쿠팡 처음에 뭐 이커머스 회사들 중에서도 제일 늦게 생겼고 제일 뭐 크지도 않은 회사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풀필먼스 센터를 치면 가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10년 걸렸나요? 10년도 안 걸렸죠. 네. 본격적으로 한 게 뭐 한 5년 남짓일 텐데 네. 그 사이에 사실은 이 한 가장 큰 산업군 하나를 석권한 거잖아요. 네. 이건 사실 김범석 의장만의 작품이 아니라 네. 김범석과 손정희 회장의 공동 작품이라고 봐요. 손정희 회장 입장에서는 딱 투자 받으러 왔을 때 이랬겠죠. 나하고 비슷한 놈이네. 저돌적이네. 근데 꿈도 엄청 크네. 근데 자기만의 플랜이 있어. 그러면 사업가로서 그 공명이 막 일어나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이 젊은 친구가 그렇게 하겠다네. 돈을 네가 필요한 만큼 내줄 테니까 마음껏 해봐.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전쟁에 비유하자면 그 2차 대전 때 독일 장군 중에 구데리안이라고 있잖아요. 전격전의 최고의 명장인데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돌파해가지고 네. 프랑스 해안까지 가서 덩케르트에 가서 연합군을 다 몰아넣은 이 장군이거든요. 네. 저돌적이죠. 정말 빠르게 그때 돌파했잖아요. 보급 부대도 기다리지도 않고 지가 막 먼저 달려나가. 이건 사실 여기에 병참선을 공격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때 과감하게 공격을 대응을 하거나 했으면 네. 쿠팡이 저렇게 쉽게 이 전체를 먹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마치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지리멸렬한 거하고 비슷하게 사실 상대가 좀 바보같이 행동한 거죠. 그 상대가 포인트는 어디였다고 보세요? 5천억 적전하면 더 못 하겠지? 이제 좀 기다리면 얘들 망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수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사실은 공격을 했어야죠. 그쪽도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했어야 된다. 투자하고 커머스도 더 강화하고 뭐 M&A를 하든지 쟤들 망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때 우리는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네. 김범석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마구 진격하는 동안 내 약점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매년 이렇게 성장하면 조직이 이 정도의 성장 속도를 이 큰 규모에서 유지를 하면 내부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엄청 빨리 늘어나니까 사람이. 도저히 그거는 어떤 기업도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실제로 물류센터의 전문가들을 보면 쿠팡이 어떻게 물류하는지 알잖아요. 네. 엉망진창이죠. 아니 그렇게 빨리 느는데 그걸 시스템화하고 자동화하는 건 불가능해요. 실제로는 이 전격전을 통해서 상대의 심장부까지 가긴 했는데 아직 뒷부분이 아직 백단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의 사업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못 가죠. 왜냐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막 마케팅하고 늘려가지고 매출을 2배 늘리면 이 물류센터와 이런 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못 돌아가. 그리고 실제로는 기존에 드리던 심지어 알바 비용조차도 남들보다 훨씬 많이 주면 사람은 억지로 끌어다 가지고 그때그때 계속 떼고 나가고 있다고요. 지금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인간이면 그거를 그냥 감내하지 못하죠. 하다못해 개인이 어디 활동할 때도 내 캐파보다 너무 많이 활동하게 되면 제 자신 좀 털리는 느낌 들잖아요. 나 바닥이 좀 드러난 것 같고 숨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엄청난 규모의 기업인데. 예를 들면 하루에 100만 건인데 200만 건은 늘려. 100만 건이 빵꾸가 나는 일이 발생하면 그러면 그거를 메꿔 내려면 수천 명의 사람을 뽑아서 집어넣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데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그런 거예요. 100조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 빠지는 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유닛 이코노믹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팔면 하나에 1원이라도 남아야 100만 개 팔면 100만 원이 남고 1억 개를 팔면 1억이 남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나를 파면 아무리 잘해도 1원이 적자야. 그러면 많이 팔면 팔수록 결국은 적자가 커지잖아요. 물론이죠. 하나를 팔았을 때 어쨌든 이 정도 규모에서는 최소한 한 5조, 10조 정도에서는 유닛 이코노믹스가 플러스로 전환이 돼야 그게 미래에도 계속 더 커지면 돈을 기하급수적으로 더 벌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여전히 마이너스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회의가 드는 거죠. 과연 돈을 벌 수 있나? 아마존은 그게 미세하게 플러스잖아요. 미세하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계속 매출이 늘면 그것들이 어쨌든 규모의 경제와 어떤 사이드 이펙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자산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게 여전히 마이너스다라는 건 이거는 시장에 쿠팡이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건데 아직은 사실 증명이 안 됐죠. 이 증명을 못 할 수도 있죠.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좀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되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막 진격해 가는데 보급선이 못 따라오면 기다려줘야죠. 좀 기다렸다가 네. 따라올 때까지 네. 기름이 와야 탱크가 움직이니까 네.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걸 아직은 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고하고 있는 거고 이제는 이전처럼 마구 치고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애매하고 그 외에 이제 글로벌로 확장해서 그런 것들 대안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겠죠. 다양한 사업으로 아마존의 전형적인 클론이라고 봐야 되니까 아마존 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확장할 텐데 어쨌든 유니티 이코노믹스에 대해서 증명을 해내야지 주가가 다시 과거처럼 더 높아질 거다. 지금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김봉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소통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김범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그릇이 들면 크고 삼국지의 손군 이 정도 네. 사람을 이 매력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사람적인 인간적인 매력도 네. 있고 그런 그릇과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 같은 거를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김범석 의장님 같은 경우는 공격성이군요. 장비 같은